자, 오늘의 영화는 무엇이냐? 셀린 시아마 감독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진짜 올 것이 와버렸죠. 여태까지는 그래도 좀 상업적인 영화들을 주로 리뷰를 했었는데 진짜 각 잡고 예술 영화를 리뷰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 난 그 정도의 영화력이 아닌데 내가 무슨 영화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 클래스 들어가서 배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얄팍한 지식으로 리뷰를 했다가 몰매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이 장르에 입문하려는 새내기니까 뉴비는 우쭈쭈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튼 밑밥은 이 정도로만 깔고 각설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팝콘 말아먹기. 이 작품이 되게 예술성 높기로 유명한데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최고 유력 후보였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각본상이랑 뭐 퀴어상 그것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못 받았냐. 정말 좋은 작품이지만 상대가 너무 강력했다. 그때 72회 황금 종려상을 수상받은 작품이 도대체 뭐냐? 그놈이에요, 그놈. 기생충. 봉준호 또 당신입니까? 봉보로 봉봉. 또 국뽕이 마구마구 차오르죠. 근데 오늘은 기생충 리뷰가 아니라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니까 약간 한국인의 국적은 잠시 내려놓고 김치는 잠시 저 멀리 해두고 오늘은 바게트. 근데 또 이게 예술 영화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거든요. 아씨, 예술 영화에 심지어 프랑스 영화야. 그리고 또 무슨 퀴어? 그런 거에 볼 게 뭐가 있다고. 쨍그랑. 근데 너무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작품을 퀴어 영화긴 한데 진짜 여성들의 사랑, 뭐 레즈비언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랑 그 자체를 다룬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또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레옹의 사랑이라고 보면 비슷하거든요. 사랑 그 자체의 개념을 다룬 작품이지 않을까. 뭐 인물들이 자주 나체로 나오는 건 팩트예요. 근데 뭐 작품을 나체가 나온다고 와, 농, 와, 몸매 뭐 이런 시선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뭐 어디 야동 가서 찾아보시고요. 이 작품을 볼 때는 섹슈얼에 집중하지 말고 존재 자체를 정면으로 응시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면 왕자랑 거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로써 계급 관계는 탈피되고 인물과 인물 사이를 좁히게 되는 장치가 되거든요. 또한 작품 속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권력이나 시선에서 벗어난 순간 옷을 벗고 함께 노래하고 웃고 상처를 드러내거든요. 이는 나체를 통해서 감독이 뭔가 자유, 연대, 해방 뭐 그런 걸 표현한 거 아닐까요? 그니까 그 나체는 성적 도구가 아니라 억압을 벗어난 자유 순수 상태에 대한 은유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배경 지식만 갖고 한번 스토리로 넘어가 볼게요. 영화의 시작은 마리안느라는 화가가 한 여인의 초상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섬으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되거든요. 초상화를 의뢰한 부인이 마리안느에게 얘기하죠. 내 딸이 이제 곧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남성에게 초상화를 그려서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지금 내 딸은 초상을 그리는 걸 거부하는 중이다. 왜냐? 원래 사실 정략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 거는 이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의 언니였는데 언니가 결혼하기 싫다고 절벽에서 투신을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수녀원에 있던 아이를 빼와서 이 아이를 결혼시키게 됐는데 이 아이가 언니의 죽음도 있고 정략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세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산책 도우미로 위장을 해서 몰래 그녀의 초상을 그려서 완성을 시켜라 라는 퀘스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아가씨와 함께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마리안느가. 근데 이 엘로이즈 아가씨를 계속 곁에 두고 관찰해보니까 그냥 자유롭고 싶어하는 단지 한 명의 소녀일 뿐이야. 뭐 정략 결혼이고 뭐고 너무나도 순수한 영혼인데 이 시대가 그녀를 곱게 못 두는 거죠. 안 그래도 언니도 자살해서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자꾸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니까 반골 기질이 생겼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엘로이즈랑 마리안느가 하루 종일 붙어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랑이랑 감정이 자연스럽게 싹이 트게 된 거죠. 근데 초반에는 좀 서로 대면합니다. 왜냐면은 엘로이즈는 마리안느를 자신을 감시하는 감시자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엘로이즈가 잠시 동안 자유롭게 외출을 하게 되거든요. 마리안느가 외출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가씨? 하니까 자유 좋죠. 근데 그 자유엔 당신이 없더군요. 하면서 갑자기 플러팅을 해. 좀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랑에 빠지게 되는 묘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첫눈에 반했습니다. 당신은 내 운명 이러고 퉁치고 넘어가 버리는 꼴이라 가지고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를 다루고 막 로맨스 그런 쪽을 다루는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고 그냥 툭 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아니 이거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잖아. 뭐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고 결국 마리안느의 그림이 완성되게 되는데 마리안느가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가씨를 속이고 초상화를 완성시켜버렸으니 아가씨는 이제 영락없이 잡혀가가지고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아가씨한테 결국 나는 사실 당신의 산책 도우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화가인데 당신의 초상화를 그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사실을 고해요. 그러면서 그렸던 초상화를 보여줬는데 엘로이즈가 그 그림을 보고 에게? 뭐 별거 없네 화가랬더니만 막 긁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 말에 빡친 화가가 의뢰인한테 이제 그림이 완성됐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한 그 사이에 너무 빡하고 돌아가지고 그림을 그냥 와장창 이게 아니야 도의 장인마냥 와장창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의뢰인이 빡이 쳤잖아. 아니 얘를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초상을 이러는 게 어딨냐, 너는 나를 속였다, 불같이 화를 내거든요. 근데 엘로이즈는 마리안느가 혼나고 있었던 게 또 캥겼나봐. 왜냐?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초상화 그리겠습니다. 그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의뢰인이자 엘로이즈의 어머니가 그래 내가 잠시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우겠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림이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하고 떠나거든요. 영화는 진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돼요. 그렇게 어머니도 없고 뭐 그 넓은 성에 엘로이즈랑 하녀 한 명이랑 마리안느 셋만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들 세상인 거지. 막 뒹굴고 뭐 억압이나 뭐 시선 같은 게 없으니까 뭐 살판 났거든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마감 기한은 다가왔고 엘로이즈의 초상화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엘로이즈는 정해진 대로 시집을 가게 됐고 마리안느와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이렇게 요약해보면은 되게 자극적이고 막 애절한 심파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애절한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작품일 것 같지만 뭐랄까 이거 작품의 템포가 상당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좀 진입장벽이 있지 않나. 자, 작중에서 엘로이즈는 초록색 드레스만 입죠. 아닌데요? 마지막에 보면은 흰색 드레스 입고 나오는데요? 에이, 자꾸 딴지 걸지 마시고요. 아니, 대부분 초록색 드레스만 입잖아요. 아무튼, 엘로이즈는 초록색 드레스만 입는데, 초록? 타오르는 여인? 저는 여기에 좀 핀트가 꽂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타오를 때 초록인 걸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쓱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타오를 때 초록색인 거? 구리의 불꽃 반응색이 초록색이죠. 유레카! 구리의 불꽃 반응은 그 전자전이에서 생기는 빛의 반응인데 에너지가 외부 자극으로 들끓다가 원래 상태로 떨어질 때 빛을 발하는 원리거든요. 이 메커니즘을 엘로이즈의 감정 곡선에 대입해보면은 마리안느와의 사랑으로 들끓는 상태에 도달하지만 결국 사회적 제약 때문에 기저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운명이거든요. 그때 남는 거는 초록빛처럼 찰나지만 강렬한 흔적이죠. 감독이 굳이 엘로이즈한테 초록색 옷만 입힌 거는 엘로이즈는 결국 거스르지 못할 자연의 섭리를 타고 있다를 암시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엘로이즈의 초록색 옷 말고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초상화를 그려서 액자 안에 넣는 행위인데 마리안느가 엘로이즈의 초상화를 완성시키면은 엘로이즈는 시집을 가게 돼야 되는 운명이에요. 근데 그 캔버스가 네모난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자체는 엘로이즈를 관습이라는 네모난 틀 안에 가두는 행위인 거야. 이게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냐면은 이게 사실상 붓을 들고 있어서 그렇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붓이 아니라 칼을 손에 들고 나의 연인에게 휘두르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를 내가 내 손으로 찔러서 죽여야 돼.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죠. 이런 해석을 하고 나서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니까 그 마리안느의 그림 도구들이 바다에 빠지게 되잖아요. 처음에 섬으로 들어올 때. 근데 마리안느가 바다에 풍덩 빠져가지고 헤엄을 쳐가지고 그 물에 빠진 도구들을 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마리안느가 물에 빠진 도구들을 건지지 않았더라면 휘두를 칼이 없어진 거였는데 결국 마리안느가 칼을 빼내들 것이라는 암시였던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장면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엘로이즈의 하녀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낙태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순간을 마리안느가 그림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너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그 관습 안에 가두는 행위라며. 근데 낙태는 관습이랑 완전 대척점에 있는 그런 행위 아니냐. 이거 완전 쓴 야매네. 영화 다시 봐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낙태라는 거는 관습의 탈피지만 그것을 화폭에 담는 순간 또 다른 관습 속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는 자유는 결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페미니즘적 아이러니를 드러내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유를 가진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 국가, 종교, 사회적 규범 등이 강하게 개입을 하죠. 따라서 낙태는 자유로운 선택 같지만 언제나 그 권력 구조와 제도 속에서 제한된 자유로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여성 감독이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이런 시선들이 자주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서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러브 라이즈 블리딩이나 후라이즈 그린 토마토 같은 작품들을 보다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보면은 그저 고트죠. 솔직히 전 예술 영화에 대한 좀 편견이 있는 사람인데, 이 작품 덕분에 제가 식견을 더 넓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극찬받는 이유가 또 그 여타 작품들과는 다르게 레즈비언들의 사랑을 섹슈얼하게 다루지 않고 진짜 사랑으로 너무 아름답게 담아냈다 라는 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섹스씬을 담는데 성적이지 않다, 뭐 이런 느낌.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감독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약을 바르는데 뭐 다른 부위에도 발라도 되지만 새로운 관능적인 시선을 표현하고 싶어서 일부러 뭐 겨드랑이에 발랐다, 뭐 그런 인터뷰가 있는데, 솔직히 전 그거를 아직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나체가 나오는데 섹슈얼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 영화력 문제인가? 그러니까 그 아가씨 같은 작품들을 보면은 되게 욕을 먹잖아요. 어떻게 여성과 여성의 사랑을 다루는 장면을 남성 감독이 표현했냐, 남자가 뭘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까임을 많이 당하는데, 셀린 시아마가 남자였어도 이렇게 극찬을 받았을까 싶기도 하고, 뭐 아닌데요, 남자는 그냥 진짜 여자들의 사랑을 모름, 너네들은 천박하게 표현밖에 못하잖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 그 타오르네 여인의 초상들에서는 뭔가 좀 육체적인 관계보다는 플라토닉 러브가 주로 나온단 말이죠. 그에 비해 아가씨는 그거는 인정합니다. 좀 다소가 아니지. 육체적인 사랑을 주로 다루죠. 근데 그거는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누가 옳고 나쁘다로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레즈비언들은 뭐 다들 플라토닉 러브만 하나? 그거 아니잖아. 플라토닉 러브도 하고 뭐 육체적인 사랑도 하고 그런 거지. 너무 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가씨를 욕하는 거는 이 작품에 대한 모욕이지 않을까. 그거는 감독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러브라이즈 블리딩이나 후라이즈 그린 토마토 같은 작품들을 보다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보면은 그저 고트죠. 자, 여기까지가 제 잡념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느꼈나요? 오르페우스가 정말로 일부러 뒤를 돌아본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공유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영화력 찐한 걸로 돌아오겠습니다.